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입니다. 이 세상 이슈들을 법률적 시점에서 알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이슈 토크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는 권상희 시사평론가님 자리하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권상희 평론가님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들 저와 함께 미리 만나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토크입니다. 보호일까 유기일까 도마 위 오른 베이비박스 12만 년 만의 무더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 성과와 과제는까지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평론가님 사실 더워도 너무 덥고요. 그렇죠. 그리고 비가 와도 너무 옵니다. 네. 저 오늘도 이 법률방송 오는 길에 보니까 비가 막 내렸다가 또 갑자기 비가 안 내려요. 맞아요. 그러다가 아침에는 저희 집 근처에는 정말 천둥 번개가 얼마나 크게 쳤는지 네. 깜짝 놀랐어요. 요새 날씨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니 빗소리 때문에 잠 못 드는 밤도 이어지고 있고요. 또 빗소리 때문에 뭔가 방해받는 분들 꽤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비가 조금 이번 주 내내 비 소식 있잖아요. 비가 좀 그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이 장마철이잖아요. 비 피해 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 피해 없게 이 장마철이 무사히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좀 날씨가 좀 이상 기온이라고 할 정도로 덥다가 또 비도 이렇게 막 내렸다가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특히 12만 년 만에 네. 무더위가 오고 있고 지금 또 오고 있을 것이라고 하니 이 부분 이야기도 좀 자세히 평론가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시작해봐야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이슈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보호일까 유기일까 도마 위 오른 베이비박스입니다. 키울 형편이 안 되는 아기를 두고 가는 작은 상자, 우리가 이제 베이비박스라고 부르죠.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 이른바 이 그림자 아이들이 정말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게 되면서 이 베이비박스도 함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오래전부터 이 베이비박스의 필요 여부에 대해서 이건 좀 필요하다, 그것과 그런 의견과 더불어서 이거는 유기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 권상희 평론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사실 수원에서 이 영아 유기 살해 사건이 확인된 후 정부의 전수조사에 뒤이어서 경찰의 조사로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 서울 관악구의 교회가 난리통이 됐다면서요. 아무래도 지금 출산 기록은 있는데 이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일명 그림자 아기라고 하죠. 그림자 아기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화두가 되면서 베이비박스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관련해서 베이비박스와 관련된 다큐멘터리들 예전에 방송으로 또 이 보도가 됐던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크게 주목받지 못했는데 지금 관련 사건, 뭐 영아 유기 또 영아 살해 관련된 사건들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베이비박스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 높고요. 또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주사랑 공동체 교회라고 하죠. 서울 관악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곳인데 이곳에 이제 관련해서 뭐 문의 전화들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이곳에 가보신 분들이 그래요. 전화벨 소리와 아기 울음소리가 아이고. 뒤섞여서 한마디로 정말 난리통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곳에 베이비박스가 설치된 게 2009년 12월이었습니다. 네. 2010년부터 올 5월까지 네. 베이비박스에서 발견된 아이 꽤 많아요. 2,083명입니다. 정말 많군요. 네. 이 가운데서 지금 이 경찰의 조사 대상으로 올라 있는 아이들이 800여 명인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면서 베이비박스를 다녀간 여성들 불안에 떨고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혼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고요. 또 협의 이혼 생각하고 있다라는 네. 여성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관련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엄마를 보호하지 않는 사회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프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교회에서는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사실 아기만 두고 부모가 그냥,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달아나는 게 아니라 이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다.
있다고 네, 해요. 네. 그래서 이들 중에 이제 동의를 구한 부모에 한해서 상담 자료를 경찰에 공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이비박스를 찾은 부모의 76%는 이곳 관계자들, 사회복지사들에게 상담을 요청을 하고요. 또 상담 후에 이 아기 279명, 13%에 해당합니다. 본래 가정으로 돌아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논란이 계속되면서 결국 이제 어제였죠. 경찰이 아이의 안전이 확인이 된다면 베이비박스의 아이를 인계한 친모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는 상담을 진행했다면 상담을 받은 엄마에 한해서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논란이 된 거죠. 왜냐하면 상담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의 안전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입장을 조금은 선회한 것 같아 보입니다. 바꾼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일단 지금 상담을 하지 않고도 아이를 맡겼는데 아이가 안전하다면 수사를 하지 않겠다, 이런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베이비박스가 생긴 지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이제 이 베이비박스에 맡겨졌었는데 최초의 시작은 이제 추운 겨울날 같은 때 아이를 밖에 그냥 놓고 가면은 사실 아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동사할까봐 처음에 만들어진 게 그 시작이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종락 목사가 이 베이비박스를 운영을 한 건데요. 20여 년 전에 한 대학병원 의사로부터 이런 부탁을 받았다고 해요. 부모가 병원에 버려두고 간 장애아기 4명을 거뒀다고 하고요. 이 소식을 누군가가 들은 모양입니다. 2007년에 이 목사 집 근처에 다운 증후군 아기를 또 버려두고 가면서 베이비박스가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그냥 사실 베이비박스에 있는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입양 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현재의 입양 특례법을 보게 되면 정식 입양을 보내기 위해서는 출생신고가 우선돼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엄마가 뭐 상담사와 이렇게 상담이라도 진행을 했다면 아이의 출생 여부, 언제 태어났는지 정도는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이 상담 관련한 과정들이 없이 그냥 아이만 버려두고 갔다면 이 아이가 언제 태어났는지, 누구로부터 기인된 아이인지 전혀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출생신고와 관련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엄마들이 그냥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혼부모 입장에서는 제가 엄마라는 표현을 썼지만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혼모나 미혼부 입장에서는 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공적인 딱지를 남기게 되는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생신고 자체가 꺼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아기를 유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아까도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추운 겨울날 아이가 그냥 밖에 버려지면 동사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베이비박스를 만든 것이기도 한데요. 무작정 아이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이를 두고 가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층에 상담실이 마련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상담을 진행하고 또 이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를 버리려던 엄마가 또는 아빠가 내 아이 다시 내가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를 위해서 설득을 시도하거나 다른 지원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앞서 얘기했듯이요. 전수조사 과정에서 갑자기 그 수사 의뢰가 좀 급증하게 되면서요. 베이비박스 유기 부모 처벌에 대해서도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베이비박스 운영 자체를 놓고 이거 유기를 조장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꽤 있었잖아요. 네,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이제 베이비박스 이걸 합법화시키면 안 된다, 반대하는 측의 입장인데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모 또는 친부가 신상 기록을 남기지 않고 아기를 버리고 가면 나중에 아이가 자라서 친부나 친모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출생 등록이 안 돼 있다면 입양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베이비박스 그냥 둬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도 설득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처럼 베이비박스를 놓고 사실 찬반 논란 거세인데
좀 양쪽 입장이 좀 다 이해가 가요.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네. 그렇다고 이걸 조장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이제 근거를 제시를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정확하겠지만 관련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베이비박스가 합법화된다 하더라도 지금 영아 유기를 하는 뭐 친모 또는 친부에 의하면 이 베이비박스가 합법화되지 않아서 불법이다. 이것과 무관하게 저는 영아 유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초저출산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출산율이 0.78명이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도 최하위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베이비박스마저 사라진다면 저는 아이들이 그림자 아이로 계속 불법 입양되거나 네. 아니면 영아 살해될 가능성도 커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태어난 아기들을 어떻게 해서든 부모가 걷어들이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걷어들일 장치는 하나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해외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이제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공공으로 운영되는 베이비박스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공공으로 운영되는 베이비박스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사랑 공동체 교회 내에서 이제 운영되는 게 뭐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지만 지금 공공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지금은 불법이에요. 불법인데 불법인 채로 그대로 두게 된다면 이 뭔가 음지에서 아이가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는 환경이 더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합법화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출산율과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2018년에 네. 오신환 전 의원이 이와 관련된 이 합법화 네.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를 했어요. 네네. 발의했지만 이제 기간이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됐던 적이 그렇군요.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정말 변호사님 사실 안타깝네요. 네. 이 지금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경우 사실관계 확인한 다음에 유기죄 또는 뭐 영아 유기죄 혐의를 선별해서 적용하겠다. 이게 지금 경찰의 방침이거든요.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두고 가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영아 유기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있겠죠?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아이를 이제 버렸다고 볼 여지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기죄나 영아 유기죄가 적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제 유기죄라고 한다면 이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를 맡기고 갔다면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유기죄에 해당하고요. 다만 이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 영아 유기죄라고 해서 보다 처벌이 좀 가볍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좀 상황이 좀 딱해서 아이를 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이를 네. 버린다는 표현 자체도 사실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결국 어떤 사정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영아 유기죄가 적용이 되고요. 최근 법원 판례를 보면 베이비박스의 아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에서 대부분 사실 유죄 판결이 나오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아이가 목숨에 어떤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대개로 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 2년형 정도가 선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제 법원은 대부분 생모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선택을 한다는 점에 좀 양형에 있어 참작할 수 있는 요소들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러 이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사례를 조금 설명드리자면은 교회에 설치된 베이비박스에 두 아이를 잇따라 맡긴 이제 20대 친모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바가 있는데 특히 앞서 우리도 얘기했던 것처럼 상담을 통해서 이제 상담을 하고서는 이제 아이를 맡기고 간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보육이 가능한 곳에 맡긴 것이라고 봐서 영아 유기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바도 있어서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여전히 이게 처벌이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이 베이비박스의 존재 자체가 필요하냐 아니면 없어져야 되냐 이 부분은 좀 논쟁거리로 남아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이렇게 베이비박스처럼 어쨌든 안전한 곳에 아이를 맡기고 가면은 영아 유기죄든 어떤 처벌에서 제외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는 아예 안전한 영아 피난처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전역에 도입이 되어 있었다면서요,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1990년대 미국에서 영아 유기 사건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래서 1999년에 텍사스주에서 처음으로 안전한 피난처법, 이 법안이 제정이 된 건데요. 친모가 낳은 아이를 이 경찰, 소방, 병원 등에서 익명으로 양도하고 학대 흔적이 없는 경우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영아 유기를 막는 데 효과가 인정돼서 현재 50개 주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이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인 거예요. 지금 법 도입 이후에 올 6월까지 무려 4,400명이 넘는 영아들이 구조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베이비박스에 놓인 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육시설로 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미국에서는 안전한 피난처로 양도된 아이의 경우에는 이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부서에 보내져서 입양 절차 등의 이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 연구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지금 베이비박스 찬반 논란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가 또 이게 이제 만약에 베이비박스 같은 경우 없애게 되면 영아 사례가 더 늘어날 거다. 그렇죠. 이런 이유가 있잖아요. 한 연구를 보면 2008년에서 2017년, 그러니까 10년 동안 연구를 한 겁니다. 인구 10만 명당 영아 사례 비율이 7.2명이었는데 법 시행 전을 보면 8.3명이었어요. 영아 사례 비율이. 그러니까 법 시행을 하고 나서 영아 사례 비율이 줄어든 셈입니다. 그렇군요. 또 이런 가운데요. 얼마 전이었죠. 사실 출생통보제가 이제 국회에 통해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변호사님. 네, 변호사님. 이 관련해서 이제 법안 지금 제가 알기로는 1년 후에 시행된다고 그렇죠. 알려졌거든요. 지금 법안 관련 내용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이제 전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게 되고 알려지게 되면서 관련된 법안들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출생통보제는요, 부모가 이제 아이를 출생신고를 고의로 누락을 해서 유령 아동이라고 하죠, 일명. 그러니까 출생을 했는데 통계에 잡히지 않고 어떤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 신고를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이 되게 되는데요. 출생통보제가 도입이 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평원에 이제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또 한 달 이내에 출생 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이제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 신고를 하도록 또 통지를 하고요.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그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직권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안에는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제 처벌 조항은 또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아요. 수원 영아의 사건처럼 어떻게 우리의 법망을 아예 벗어나서 출생은 했지만 통계조차 잡히지 않는 아동들을 없게 하기 위해 일단 만들어졌는데 좀 다듬어야지 부분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보호출산제인데요. 미혼모나 미성년자 임신이거나 좀 원치 않는 임신 출산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모가 사실 신원을 밝히기 꺼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출생통보제가 시행이 되게 되면 이제 신원이 노출되는 그런 위험성 때문에 신원을 숨기고 출산해도 정부가 아동의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 부분도 현재 계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출생통보제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호출산제도 함께 통과가 돼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컸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보다 이제 심도 깊은 논의 이후에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하면서 조금 미뤄진 상황인 거죠. 네. 일단 보호출산제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이 지금 출생통보제가 모든 걸 완벽하게 커버해주는 제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보호출산제도 없이 출생통보제만 시행이 되게 될 경우 내년인 거죠. 네. 그럴 경우 문제는 말씀하셨다시피 산모들이 병원 밖에서 위험한 출산하게 될 가능성도 높고요. 또 신생아 유기하는 사례가 늘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호출산제가 있게 되면 이제 엄마들이 임신을 숨기고 싶어 해도 아기 출생 신고는 가능하잖아요. 네. 이제 아기 출생 신고가 가능하게 되면 입양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함께 시행이 돼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또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수사 이후 불법 입양 문제도 또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평론가님. 네, 그렇습니다. 2016년 인터넷으로 아이를 입양 보낸 30대 친모에 대한 입건전 조사가 충북경찰청에서 얼마 전에 이뤄졌는데요. 해당 친모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서 이 대가를 받지 않고 아이를 입양 보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같이 출생 미신고 아동이 유기되거나 불법 입양으로 흘러들어가면서 각종 대책이 논의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출생통보제의 경우 부작용에 대한 지적,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신분 노출을 피해서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 이렇게 불법 입양할 수 있는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베이비박스의 10%가 병원 밖 출산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형량만 높고 이 강력한 출생 신고만 한다면 미혼모들 갈 곳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베이비박스, 그러니까 아기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고 불법 입양을 할 수밖에 없는 선택지, 그러니까 선택지가 없는 미혼모들을 구해줄 이 뭔가 제도적인 장치가 더 촘촘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선 사례에서도 봤듯이요.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두고 가는 경우는 이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여건이거나 경제적인 형편으로 인한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미혼모나 이런 저소득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가 이런 식의 영아 유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촘촘한 지원책 없이 무조건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지금 지원을 받는다는 게 사실 의료비 정도입니다. 미혼모가 상담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왕좌왕 헤매다가 출산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호출산제나 출생통보제 이런 것 자체가 아이의 어떤 출생신고를 하기 위한 제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예비 부모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리고 요즘에는 정말 왜 아이를 버리게 되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사람들이 드디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원치 않는 임신 출산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지적장애인들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인들은 본인이 성폭행, 성범죄 피해자가 됐지만 이게 범죄 피해자인지 인지를 하는 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무작정 아이를 유기했다고 처벌할 수만은 없다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 같은 경우는 임신 중절 수술이 가능하죠. 네. 주변에 피해를 알리고 빨리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일단 성폭행을 당했는지에 대한 인지 여부가 느린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시점도 출산이 거의 가까워서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넘어야 할 산이 계속 있어요. 네. 이런 본인이 범죄 피해자라는 것에 대한 인지 여부도 늦어질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에 맡기려면 친부모가 실명으로 출생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범죄 피해자인데 범죄에 의해서 성범죄에 의해서 가진 아이를 출생신고할 수 있는 피해자가 과연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약 5년 동안 발생한 여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간음 사건 1,500건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성범죄 무방비로 이런 여성들 노출돼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지적 장애인들, 이 지적 장애 여성들에 대한 이 성범죄 보호 차원에서 이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 필수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벌주의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 김효신 조선대 의과대 교수가 게시한 그 논문에 따르면요. 영아를 유기한 산모의 60%가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영아를 유기했다고 밝힌 산모 12명 중 7명은 특히 부모가 알까봐 두려웠다고 답을 했다고 해요. 사실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도움을 청해야 될 부모에게 알리기 힘들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과거부터 2023년인 지금까지 미혼모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 바뀌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출산율이 높았던 과거나 지금이나 사실 미혼모에
경제에 대한 시선, 뭐 냉혹하다라고 할 수 있죠. 특히나 우리 사회가 가부장제 사회면서 체면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회였어요. 근데 그게 미혼모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미혼모가 있는 집안 같은 경우 집안 망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보호를 받아야 될 미혼모들이 아이를 갖고 출산을 앞두고 있으면서 가정을 벗어나서 가출을 감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가지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도 인식 개선에 중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인식 개선에 앞서서 이와 관련된 인식들 개선을 위해서 뭔가 글쎄요 교육적인 어떤 제도가 또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영화 브로커 얘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브로커에서 보면은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맡겼다가 다시 또 찾으러 오거든요. 그런데 사실 다시 아이를 되찾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실제로 거쳐야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맡길 때보다 이 맡겼던 아이를 다시 찾으러 올 때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를 감수해야 됩니다. 일단 경찰서와 기초 지자체에 아이를 찾기 위해서 신고 절차 밟아야 되고요. 그리고 DNA 검사를 합니다. DNA가 일치하는 아이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검사고요. 경찰에서는 아이 유기하게 된 이유 등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 조사받은 후에 유기죄에 해당되면 처벌도 감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여부도 파악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조사를 받게 됩니다. 뭐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 영유아 관련 사고들이 계속해서 이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입양 절차라든지 경찰의 조사 과정 모두가 까다로워진 겁니다. 뭐 이들 부모들 그러니까 미혼부나 미혼모 이렇게 다시 나의 아이를 찾아서 내 품에서 키우고 싶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찾기는 합니다만 이 부모들도 또다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아이가 상처받는 일이 또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양 절차가 까다롭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베이비박스 찬반 논란을 떠나서요. 제일 중요한 건 아이가 유기되는 일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사실 지금 뭐 아기를 유기했다거나 아니면 아이를 출산하고 또 양육하는 부담, 남성과 여성과 비교했을 때 지금 이 관련 영아 유기 사건 베이비박스 관련돼서 돌아보면 여성에게 굉장히 많은 책임이 부여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부인 남성에게도 형사처벌을 포함해서 이 출산, 양육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는 뭐 일명 부성애법이라고 하죠. 이와 관련된 주장들이 나오는데 저는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혼자 감내하기엔 굉장히 큰 부담, 큰 무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성애법 도입 필요하고요. 또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위기 산모들이 있죠.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본인의 삶을 포기하거나 아이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금전적으로 또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어떤 탄탄한 매뉴얼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아이들이 누구나 태어나면은 그에 따라 행복한 환경을 자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오기를 좀 기대해 보면서요. 영아 유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꼭 필요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순서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법률 이슈 토크 두 번째 주제는 바로 12만 년 만의 무더위입니다. 지금 서울에는 비가 너무너무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이 초복입니다. 보양식 또 꼭 초복에는 먹어줘야 되는 건데 평론가님 어떤 보양식 좀 드셨어요? 저는 이제 저녁 때 가족들이랑 삼계탕 먹기로 했는데 가격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서울 지역의 지난 5월 평균 삼계탕 가격이 16,000원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14,577원이었거든요. 네. 12% 상승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포장한 삼계탕 1인 가구들이 많이 이제 이용을 하는데 이럴 경우에 10,000원이 채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포장된 삼계탕 데워 먹겠다. 이런 분들이 최근에 상당히 늘었다고 해요. 아니 16,000원이 넘는 가격이 평균
평균 금액이라고 한다면 한 4인 가족이 먹으려면 정말 돈 10만 원 가까이가 드는 네. 그런 상황이 왔군요. 사실 7월 초중순이 되면 초복이 있죠. 그리고 8월까지 중복, 말복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사실 초복, 중복, 말복 이 구분이 좀 무의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미 봄부터 더웠잖아요. 사실 5월 중순부터 여름 날씨가 좀 이따금씩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여름 하면 5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가장 긴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제가 좋아하는 계절은 가을이었는데 짧아졌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근데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론가님, 제가 사실 지난 주말에 껴가지고 베트남으로 휴가를 다녀왔었거든요. 아, 네. 그런데 베트남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쵸. 저는 정말 녹는 줄 알았어요. 태양이 정말 뜨겁다 못해 정말 자결하는 태양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데 이렇게 온 지구가 끓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이러다가 우리 지구가 녹아버리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실제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인 게 올해 세계 평균 기온이 연일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가 인류 역사상 역대로 가장 뜨거운 해로 기록될 확률이 매우 높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일이죠. 관측 사상 처음으로 지구 평균 기온이 17도 선을 넘어선 이후에 와. 연일 뜨거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렇군요.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기상 관측이 시작된 게 20세기 중후반부터라고 해요. 중반부터 이후인데 7월 초에 이런 이 온도가 기록된 것 최소 10만 년 이내에는 없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뜨거운 7월 이 지금 나타난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게 하루아침에 나타난 현상은 아닙니다. 지난달에 세계 해수면 온도가 역대 최고치 기록을 했고요. 남극 대륙 주변의 해빙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의 수개월 전부터 이미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이 4년 만에 다시 발생한 엘니뇨 영향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지구 온난화 가능성에 대한 경고, 과학자들, 이 천문 대기학자들이 끊임없이 이 지구 온난화 경고를 메시지를 내놨죠. 하지만 이 경고 메시지를 무시한 영향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3일이요. 지구가 이제 역사상 가장 뜨거운 날로 기록이 됐습니다. 이미 미국, 중국, 인도 등 세계 각지에서 이른 폭염으로 신음을 했었죠. 기상 이변을 몰고 오는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도 거의 확실시되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날씨, 그에 따라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극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세계 곳곳에서 이미 폭염으로 정말 심한 몸살을 앓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이렇게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40도 넘어서는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 멕시코 일부에서는 지역 최고 기온이 45도를 넘어서면서 역대급 폭염이 이렇게 지속돼서 100명이 사망하는 일이 또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북부 지역 40도 안팎의 더위와 지금 싸우고 있고요. 남부 지역 곳곳에는 또 폭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베트남 다녀오셨다고 네. 하는데 베트남 사실 5월부터 40도를 넘어섰다, 45도다 맞아요. 이런 보도 나왔잖아요. 네. 농민들이 한밤중에 모내기를 하는 진풍경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극지방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굉장히 추운 지역으로 알고 있는 곳 바로 시베리아잖아요. 네. 시베리아 지난달 기온이 지금 우리나라 기온보다 높았습니다. 38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평론가님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왜 원래는 24절기가 있잖아요. 이제 뭐 경칩이 되면 봄이 오고 고구에는 농사비가 내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절기마다 옛날에는 날씨가 딱딱 들어맞아서 아, 우리 조상님들 대단했다 싶은데 이제는 이것도 이제 옛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후가 바뀌면서 날씨 예측이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일기예보하는 것 자체가 일기예보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지 그렇죠. 않을까 싶어요. 전임미답의 영역이 돼버리고 있다. 이런 지금 또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 전문가들 지금까지 보고 있는 것 뭐 사상 최고치다, 뭐 역대 최대다 이런 수치들 이전에는 볼 수 없는 놀라운 수치인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크게 놀랄 일은 또 아니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수십 년에 걸쳐서 지구온난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고를 했지만 이걸 무시하고 이제 와서 놀라는 척하느냐 이런 또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진짜 문제는
지금 이 기후 위기 우리 현실이 되고 있지만 기후 위기를 불러올지 어떻게 불러올지 정확히 예측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어떤 이 기후 패턴이 바뀌면서 기존의 예측 모델을 지금 더 이상 적용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극단적인 어떤 기후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크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추운 것으로 알려진 시베리아 지금 38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거야말로 뭐 극단적인 그렇죠. 어떤 기후 현상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막대한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온실가스 감축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국가들마다 관련해서 협약을 맺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협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이 중요한 건데 이게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사실 미지수죠. 이게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성공하지 않았을 경우에 벌어질 일에 대한 맛보기에 불과하다. 무시무시한 경고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후과학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말한 대로 되고 있잖아. 이게 정말 우리한테는 무서운 또 다른 경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 4일에는요. 세계 기상기구가 7년 만에 엘니뇨가 진행 중임을 공식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어제 아침까지 서울에 내린 비만 보더라도 짧고 굵게 막 내렸다가 갑자기 멈췄다가를 또 반복을 했어요. 또 그러다 갑자기 또 해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쏟아붓기도 하고 이런 극단적인 날씨 변화가 증가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요, 평론가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대기순환 변화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의 온도와 지금의 온도 비교를 해보면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현재 온도가 지구 전체 온도가 1.3도 정도 높아진 상황인데 그러니까 기후 시스템에 축적된 에너지의 크기를 가늠할 수가 없는 시기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바다와 육지, 해수면 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이런 경고 메시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바다와 육지의 온도가 계속 오르면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건 그 위에 있는 대기인데요. 네.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이 날씨, 대기의 움직임의 결과이고요. 또 날씨의 평균적인 상태가 기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아오른 육지, 바다, 끓어오른 육지와 또 그로 인해서 바다의 온도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쌓인 에너지가 대기로 전달이 되고요. 그로 인한 대기 순환의 변화가 바로 우리가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극단적인 날씨, 기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 휴게철을 맞아서 바다 해수욕장 찾는 분들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요즘 동해안에서 상어가 자주 또 출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기후변화와 연관이 있는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 경북 동해안에서 상어가 출몰하고 있는데 사실 이 상어들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동해안에서 출몰한 상어가 모두 9마리였어요. 인명피해가 7건이었는데 그 가운데 5명이 또 국내에서 상어로 인한 인명피해가 7건이었는데 그 가운데서 5명이 사망했습니다.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특성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동해는 수온이 낮잖아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남서해안에서 동해안 수온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동해안에서 잡힌 어떤 어종이 남서해안에서 잡히기도 하고 남서해안에서 볼 수 있었던 어종이 동해안에서 볼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 영향과도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따뜻한 물을 좋아하면서 예전에 동해는 수온이 낮았지만 수온이 상승하면서 상어가 동해로까지 출몰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상어의 이런 무분별한 출몰, 이번 부분은요, 뭐 비단 휴가지 가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어민들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기후 위기로 지리산에서 산사태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더라고요. 네, 한 환경단체가 보도자료를 낸 걸 보면 지리산 정상인 천왕봉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2010년대부터 이 채석장과 맞먹는 규모의 산사태가 7곳 이상에서 발생했다라고 보도자료가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후 스트레스로 인해서 고사하는 침엽수 뿌리의 토양 응집력이 약해지면서 이 나무가 토양 위로 서서히 들뜨게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아래로 폭우가 유입되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데 네. 중요한 건 이렇게 산사태 발생이
발생 가능성이 커진 곳에 등산로가 형성돼 있는 것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사태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등산로를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또 산사태 예측 시스템 도입, 등산객에게 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좀 걱정스러운데 결국 이렇게 이상기온이 계속되다 보면 농작물 피해가 뒤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 잦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지금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메밀밭을 다 갈아엎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수확을 앞둔 메밀에서 싹이 트는 게 수바라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이 수바라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 메밀들 이 출하를 할 수가 없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봤더니 이 관련 지역 이 예전보다 강수량이 34배, 전년에 비해서 34배 많았고요. 또 밤 기온은 평년보다 낮았던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봄 메밀 같은 경우는 이 보험 혜택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상기후가 언제 또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를 자연현상이 아니라 이제는 계속 예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 보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이 농업을 위한 고민 역시 정부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론가님, 사실 작년에도 비 굉장히 많이 왔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죠. 막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고 피해가 극심했었잖아요. 이제 그때도 이제 문제가 지적이 됐지만 빗물 저장 시설이 서울 지역에 대규모로 설치되어 있는 곳이 양천구 신월동의 신월 빗물 저류 배수 시설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부분 대비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도심 곳곳에 설치된 빗물 바지는 도로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이제 하수에 흘러보내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좀 걱정되는 부분이 지난해에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대비가 되지 못했어요. 이 빗물 바지가 쓰레기나 담배꽁초로 쌓여 있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일단 시민 내신 개선을 통해서 올해에도 좀 폭우에 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내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하나, 쓰레기 하나가 도로 침수 피해를 입게 되고요. 그 도로에 침수 피해 입으면 내가 피해를 입게 되는 거거든요. 나와 우리 가족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내가 나설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담배꽁초 하나, 쓰레기 하나 버리실 때도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 자원 순환 이런 거창한 용어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오늘부터 개개인이 이 지구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나부터라도 작은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지구 더 이상 뜨거워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네. 모두 나부터 실천하는 그런 자세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4년 성과와 과제는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모이는 곳은 어디나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안 그래도 회사 일 때문에 힘든데 사람 때문에 더 힘들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네. 참 많습니다. 직장인 10명 중에 이제 3명꼴로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면서요. 네, 직장인 1000명에게 관련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년 내에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3.3%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 건데요. 2019년 7월에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처음 시행되지 않았습니까? 관련 실태조사를 좀 비교를 해보면 2019년 6월 실태조사 결과, 그러니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전입니다. 이때 직장 내 괴롭힘 경험했다라는 응답자가 44.5%거든요. 그러니까 33.3%가 현재의 이 괴롭힘 경험자의 응답 수치예요. 10% 조금 남짓 감소했는데 사실 일정 수준 이하로는 줄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괴롭힘 종류를 보면 네. 모욕과 명예훼손이 약 22%고요. 부당지시가 약 21%, 폭행과 폭언이 약 17%, 업무의 강요가 약 16% 순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직장 규모가 작거나 또 이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약자일수록 또 직장 내 괴롭힘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조사가 돼가지고 이 부분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이 되는데, 모욕적인 언사를 하거나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가 또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직장인 A씨가 이 노동법률단체에 신고한 내용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이 혀로 입천장 차는 소리를 내면서 개를 부르는 것처럼 이런 식 아니면 이런 식이겠죠? 아이고, 네. 오라고 손짓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식 장소에서 A씨에게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 부르면 되는데 네. 야, 너, 바보 이렇게 부르면서 아이한테도 이러면 안 되는데 과자를 억지로 입에 넣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깨나 등을 치면서 죽고 싶어? 이런 말을 또 수시로 했다고 해요. 직장인 B씨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서에 상벌점 제도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처음 하는 업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수를 해도 사장의 말에 대답이 짧아도 사장이 낸 문제를 틀려도 벌점이 부과된다고 하는데 이 벌점 형태가 어떤 거냐면 벌점 1점당 20분씩 무릎을 꿇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이건 인격 모독이죠, 사실. 그럼요. 사실 저희 생생법률쇼에도 관련 법률 상담에 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이런 사연들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뭐 산재 처리되는 건지 나 이거 정신의학과 다니게 됐는데 보험비 지원되는 건지 이런 부분 궁금해하시는 점들 참 많았는데 평론가님께서 보거나 들은 얘기 중에 좀 심각했던 직장 내 괴롭힘 사례 같은 거 있으셨어요? 제가 아는 분이 이 회사 상사로부터 폭언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서 공적으로 정말 이의 제기를 했다고 합니다. 매너를 다 갖춰서. 그런데 이의 제기를 한 이후에 인사고과에서 거의 바닥 점수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굉장히 능력이 있는 뭐 업무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인 걸로 알려진 분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고과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 한직으로 밀려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관두라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그래서 회사 동료들에게 호소를 하고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려고 봤더니 회사에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뭔가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직장 동료들의 도움이 절대적인데 다들 외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라는 자괴감과 이 회사 더 이상 다니면 안 되겠다 싶어 고민을 하다가 신고도 하지 못하고 퇴사를 했는데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현재까지도 지금 제가 알기로 정신과 상담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일상이 피폐해진 사례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직장 내 괴롭힘법이 시행이 되고 있고 4년이나 흘렀거든요. 근데 변호사님 사실 직장 내 괴롭힘법이 만들어진 게 그만큼 직장에서 괴롭힘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근데 법이 만들어졌어도 여전히 괴롭힘 당하고 있는 사람은 10명 중 3명이란 말이에요. 실효성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법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내가 사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그 법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히 회사 규모가 작을수록 또 인적 구성이 좀 공고하게 연결되어 있는 규모의 좀 작은 회사일수록 내가 지금 내 인사권자, 내 월급을 주는 사람이 회사인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가 이런 괴롭힘을 호소한다? 쉽지 않은 선택이 되는 거죠. 내부적으로 오히려 더 배척당하거나 아니면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되면 어쩌나 이런 걱정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법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어도 활용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참거나 아니면 내가 회사를 그만둬 버린다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사회 초년생들 같은 경우는 관련해서 처벌 조항이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재택근무 계속 코로나 시기에 해왔잖아요. 그러다가 회사로 이제 출근하면서 대면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사실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산재 처리받기도 어려운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처벌 조항이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을 네. 위해서 변호사님 이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처벌 조항 소개 좀 해주세요. 이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일단 당연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긴 가해자에게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피해자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는 경우에는요. 사용자, 그러니까 회사 측에도 200만 원,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제로 이렇게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좀 드물다고 여전히 볼 수 있는 점이고 결국 인식 개선이 있어야지 이런 행위가 근절이 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신고도 더 자유로워질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강조되는 것이 교육이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교육을 또 하고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교육 같은 것을. 평론가님 보시기엔 이 교육 좀 실효성 있는 것 같으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직장인들 목소리를 들으면 전혀 실효성 없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 일만으로도 너무 바쁜데 의무적으로 이걸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 보통 이제 온라인 강의로 많이 듣게 되잖아요. 틀어놓고 다른 일을 하니까 강의 내용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교육을 위해서 업무 시간 따로 내는 것 자체가 번거롭다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내용도
지난해 들었던 내용, 올해 들었던 내용 비슷하다 보니까 효과가 점점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사업장 안에 있어서 이 발생했었던 실제 사례를 적용해서 제대로 이 관련 내용들을 풀어낼 수 있는 강사를 직접 초빙해서 이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하는 게 더욱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5인 미만 소규모 사육장의 경우에 근로자에게 이런 근로기준법 제대로 다 적용되지 않는 부분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해 하반기부터는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에게는 또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된다고 하니까 좀 더 긍정적인 변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론가님, 마지막으로 결국 여전히 높은 비율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면 어떤 개선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사실 우리나라가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가운데 행복하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거의 최하위에 행복하지 않다라는 응답이 많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것 중에 하나가 직장인들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직장인들이 행복해지려면 조직 문화 개선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서 회사, 개인 모두 노력해야 되고요. 또 개인 사이에서도 위계 질서 강조하는 사람들 여전히 많거든요. 꼰대 문화라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화들이 없어질 때라야 개인이 행복해져야 사회 전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겠죠. 맞습니다. 결국 이 법안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직장 문화 자체가 개선돼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그 문화를 만들어 가는 거니까 개개인의 노력이 절실할 것 같습니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이 끝나도 상담 접수 계속됩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의 무료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295번, 그리고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클릭, 그리고 아래 나가고 있는 law-tv.kr 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